저쪽에 서 계신 분도 가족이십니까? 아예요? 밥값도 제대로 못하는 식모 같은 애예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화려한 호텔 미팅룸에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신나서 대기업 투자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옆에 서 있는 며느리가 누구의 딸인지는 꿈에도 몰랐죠. 이 여자는 고아원에서 자라 20살에 결혼했고 그 후 5년 동안 새벽마다 온 집안 살림을 도맡으며 짓밟혀왔습니다. 지갑을 빼앗기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돈을 주워 담고 밥은 부엌 구석에서 혼자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초라한 행색의 낯선 노인 하나가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를 창고방에 밀어넣고 마당이나 쓸게 했죠. 그 노인이 가슴 주머니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이 집안의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호텔 미팅룸에 커다란 화면이 켜지는 순간 이 집에서 벌어진 모든 일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과연 그 노인과 젊은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고마운 마음을 담아 그쪽으로 큰절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랑받을 준비가 된 세상에 옵니다. 따뜻한 손이 기다리고 이름을 불러줄 목소리가 있고 울면 달려올 누군가가 있는 세상으로요. 하지만 지수에게 세상이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수가 처음 눈을 떴을 때 곁에 있던 건 낯선 형광등 불빛과 냄새가 밴 얇은 이불 한 장뿐이었습니다. 보육원 이름은 희망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지수가 배운 건 희망이 아니라 기다림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데리러 오지 않을까 하는, 오늘은 혹시 엄마가 오지 않을까 하는, 해가 뜨면 시작되고 해가 지면 사그라드는 그 기다림이요. 지수는 보육원 정문 앞 낡은 나무 벤치에 하루가 멀다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뛰어다니는 동안에도 지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얼굴을 본 적도 없으면서 마음속에는 늘 그 얼굴에 대한 그리움이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그리움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20살이 된 지수는 여전히 그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을 파고든 사람이 철수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철수는 달콤했습니다. 지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고 목소리가 낮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랑 있으면 외롭지 않아. 내가 가족이 되어줄게. 지수는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말이었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간절히 원하던 것을 눈앞에 내밀었을 때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지수는 철수의 손을 꼭 쥐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것이 지수가 평생에 걸쳐 치르게 될 대가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직후 철수는 빠르게 변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럭저럭 버텼지만 사업이 첫 번째 위기를 맞으면서 그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고 말수가 줄었고 늦은 밤에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 지수는 위로하려 했습니다. 따뜻한 국을 차려놓고 조용히 옆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철수에게 지수의 그 마음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철수가 아무 이유 없이 밥상을 뒤집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철수의 술과 도박이 세상의 전부가 되었고 지수는 그 화풀이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시어머니 오 씨는 처음부터 지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 씨의 눈에 지수는 아들 인생을 망친 고아 출신의 미쳐넘는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집에서 밥 먹는 날이면 식탁은 오 씨와 철수의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그들이 남긴 것들을 정리하고 나서야 부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차갑게 식은 밥과 흐물거리는 반찬을 먹었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말 한마디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배부른 소리 한다는 고함이 날아왔으니까요. 돈도 못 벌어오는 식충이가 밥 퍼먹을 생각이나 하고 있어. 오 씨의 말은 매번 날카로웠습니다. 지수가 집안일을 하면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였고 조금이라도 늦으면 게으른 것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였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지수의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었고 그 상처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지수 자신도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은 지수에게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4시면 지수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찬 마루를 맨발로 밟으며 부엌으로 나와 가스불을 켜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이른 아침 밥상이 차려지고 나면 청소기를 들었고 청소가 끝나면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지도록 걸레를 짜내고 욕실을 닦았습니다. 시댁의 아침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것이 반짝반짝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으면 시어머니 오 씨의 목소리가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으니까요. 남편 철수가 도박으로 빚을 지면 그 불똥은 고스란히 지수에게 떨어졌습니다. 철수는 술이 오르면 지수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들어갈수록 지수의 목에서는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소리 높여 울지도 못했습니다. 울면 시어머니 오 씨가 달려와 왜 남편한테 맞을 짓을 하냐고 더 구박했습니다. 지수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울음은 이불 속에 얼굴을 파묻고서야 허락되는 것이었습니다. 고아년이 걷어준 은혜도 모르고. 시어머니 오 씨가 즐겨 쓰던 말이었습니다. 고아라는 두 글자는 지수에게 무기처럼 쓰였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 이 집을 나가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 씨에게는 지수를 붙잡아두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지수는 그러면서도 이 가족을 놓지 못했습니다. 이 집이 지옥 같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곳을 나가면 자신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있는 이 고통이 그 이름 자체를 잃는 것보다는 낫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견디고 내일도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 오 씨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더 이상 못 봐주겠어. 집에서 밥만 처먹으면서 돈 한 푼 벌어오는 것도 없잖아. 오 씨는 식탁을 손바닥으로 탁 치며 지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러고는 며칠 뒤 지수를 차에 태워 낯선 건물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간판에는 상류층 전문 가정관리 인력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면접 보고 와. 빈손으로 오면 이 집 문 열어주나 봐라. 협박인지 명령인지 모를 말을 툭 뱉고 오 씨는 차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잠시 서서 사라지는 차 꽁무니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면서도 손등으로 눈가를 꾹 누르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건물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면접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지수는 딱딱한 의자 끝에 걸터 앉아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은 채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그 대기실에 앉아 지수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버텨내야 하는 또 하나의 고비일 거라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그냥 해내면 된다고. 가슴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이 조용히 뛰고 있었지만 지수는 그것을 꾹꾹 눌러 담은 채 담담하게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인력소 면접은 길지 않았습니다. 담당 소장은 5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지수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고는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음식은 잘하는지, 몸은 건강한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편인지. 지수는 짧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잘 보이려고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였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소장은 잠깐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낡은 옷에 거칠어진 손,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눈빛. 소장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 서류를 한 장 꺼내 들었습니다. 성품이 단아하네요. 제가 아끼는 자리 하나 있는데 거기로 보내드릴게요. 지수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소장이 건넨 주소지를 받아들고서야 그게 얼마나 특별한 배려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주소는 아무에게나 열리는 문이 아니었습니다. 성북동 깊숙한 곳에 자리한 저택의 주소를 건네받은 지수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담장이 보이는 순간부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른 키의 2배는 훌쩍 넘는 돌담이 끝도 없이 이어졌고 철문 너머로는 잘 다듬어진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지수는 인터폰 앞에서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런 곳에 내가 들어가도 되는 걸까 싶어서요. 하지만 시어머니 오 씨의 무서운 목소리가 귓속에서 울려 퍼졌고 지수는 조용히 배를 눌렀습니다. 그 저택은 국내 최대 식품 기업인 한울그룹 한 회장의 집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지수는 고개를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궜습니다. 넓은 마당이며 긴 복도며 층층이 이어지는 방들이 가득한 공간이었지만 지수는 그 어느 것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고 묵묵히 완벽하게. 지수는 시키는 일을 군말 없이 해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지수는 이 저택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집 안 깊숙한 곳에 다른 방들과는 달리 항상 문이 닫혀 있는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청소를 부탁받지도 않았고 누구도 그 방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그 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가끔 지수의 귀에 가늘게 새어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소리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수는 복도를 닦다가 그 방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나지막이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별아,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꼭 찾을게. 지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걸레를 쥔 손에서 힘이 스르르 빠졌습니다. 다음 날 다른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서야 지수는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 최 여사가 20년 전 놀이공원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딸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그 방은 딸 은별의 방이라는 것을, 최 여사가 아직도 매일 밤 그 방에 들어가 딸을 그리워한다는 것을요. 지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엄마를 그리워했던 자신과 평생 딸을 기다려온 최 여사가 마음속에서 겹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지수는 최 여사 곁에 더 정성을 쏟았습니다. 최 여사가 즐겨 마시는 차를 온도 맞춰 준비했고 그이가 무언가를 찾으려 할 때면 말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가져다 놓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마음을 전하는 방식이 지수는 그나마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부터 몸으로 익힌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택의 문을 나서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시어머니 오 씨는 현관에서부터 지수를 세워놓고 가방을 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받은 일당을 확인하고는 가방째 낚아채어 돈을 전부 꺼냈습니다. 지수 손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통비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매일 아침 잔돈을 몰래 소매 안에 숨겨두었다가
버스를 탔습니다. 들키는 날이면 그마저도 빼앗겼습니다. 남편 철수는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도박 빚이 불어날수록 철수의 눈빛은 흐려지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철수는 지수를 부엌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술 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얼굴로 지수를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기 회장님 댁에 금고 있잖아. 어디 있는지 알아와. 지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말 한마디 덧붙이지 않고 짧게 고개만 저었는데 철수의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지수의 어깨를 낚아채어 벽으로 세게 밀쳤습니다. 뒤통수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지수는 그 자리에서 흘러내리듯 주저앉았습니다. 철수는 잠깐 지수를 내려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수는 차가운 부엌 바닥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아프다는 생각보다 그냥 피곤하다는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전부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지수의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이 조금 따끔거리는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은 관절이 욱신거렸고 그 다음 날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마에서 불이 났습니다. 손끝으로 이마를 짚어봤더니 뜨끈뜨끈한 열기가 손바닥 전체로 전해졌습니다. 온몸이 무거워서 일어서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독감이었습니다. 지수는 오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몸이 좋지 않아서 쉬어야 할 것 같다고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오 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돈벌이가 끊기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빨리 일어나. 오 씨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픈 며느리를 보는 눈빛이 걱정이 아니라 기계 같은 돈벌이 수단일 뿐이었죠. 지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투를 찾아 팔을 끼우면서 손이 떨렸고 신발을 신으려고 몸을 굽히자 어지러움이 확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지수는 일어섰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이 뒤집어질 정도로 바람이 거셌고 빗줄기는 옆으로 날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저택까지 걷는 몇 분이 지수에게는 몇십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발이 물에 잠겼고 옷이 안쪽까지 젖어들었습니다. 열이 오른 몸에 찬 빗물이 닿을 때마다 오한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택의 육중한 대문이 보였을 때 지수는 가까스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 왔다고,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인터폰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배를 누르려던 손이 허공에서 힘을 잃었고 지수는 차가운 대문 앞 돌바닥에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비가 쉬지 않고 얼굴 위로 쏟아졌지만 지수는 그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침 외출 준비를 하고 나오던 최 여사가 쓰러진 지수를 발견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최 여사는 잠깐도 망설이지 않고 직원들에게 소리쳤고 지수는 곧 저택 안 따뜻한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최 여사가 젖은 옷을 갈아입히기 위해 지수의 외투를 벗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젖은 티셔츠 아래로 왼쪽 어깨에 작은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파란빛이 도는 별 모양의 점이었습니다. 최 여사의 손이 그 점 위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린 딸의 어깨에 있던 것과 똑같은 점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목욕을 시킬 때마다 옷을 입히며 볼 때마다 바라보던 바로 그 파란 별이었습니다. 이름도 별 모양의 점을 보고 지은 하늘별이었지요. 최 여사는 그 자리에서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하지만 흐느낌인지 비명인지 모를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소리를 듣고 놀란 한 회장이 방으로 들어오자 최 여사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손가락으로
지수의 어깨를 가리켰습니다. 한 회장은 그 점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비서를 불렀습니다. 유전자 검사 의뢰해. 지금 당장. 지수는 아직 의식이 없었습니다. 열이 높은 볼 위로 식어가는 빗물이 흘렀고 젖해가는 오래 담아두었던 무언가가 마침내 터질 것 같은 고요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수가 쓰러진 날 밤 한 회장은 비서를 따로 불렀습니다. 유전자 검사 의뢰하게. 최우선으로 처리해. 돈이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이틀 안에 결과 받아와. 비서가 잠깐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통상적으로 최소 닷새에서 일주일은. 이틀. 한 회장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습니다. 비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으로 국내 최상위 유전자 분석 기관에 긴급 의뢰가 들어갔고 전담 인력이 즉시 투입되었습니다. 한편 최 여사는 지수가 쓰러진 채 방으로 옮겨지자마자 한 가지를 먼저 챙겼습니다. 인력소로 전화를 건 것입니다.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소장에게 말했습니다. 집안에 큰 행사가 생겨서요. 지수 씨가 며칠간 상주하며 일해야 할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장은 두말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최 여사는 지수의 방으로 돌아와 이마 위에 물수건을 갈아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요. 지수는 그 말을 들었는지 듣지 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은 감긴 채였고 숨소리만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지수가 눈을 뜬 건 그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주황빛 노을이 번지고 있었고 방 안은 따뜻하고 조용했습니다. 지수는 낯선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최 여사가 의자에 앉아 뜨개질을 하다가 지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 여사는 뜨개질을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면 안 돼요. 아직 열이 덜 내렸어요. 지수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누군가가 자신 곁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오 씨와 함께 산 5년 동안 아파서 누운 적이 있어도 곁에 앉아 있어준 사람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인력소에는 제가 연락해뒀어요. 집안에 큰 행사가 있어서 며칠 상주해야 한다고요. 집에 연락 닿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지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굳었습니다. 시어머니 오 씨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최 여사가 미리 다 막아뒀다는 사실을 깨닫고 천천히 긴장이 풀렸습니다. 최 여사는 지수의 손등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일어날 생각 말고 오늘은 그냥 쉬어요. 지수는 이런 여유로움이 익숙치 않아 처음엔 가만히 누워있는 게 어색지만 사실 정말 너무나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결과지는 이틀째 되는 날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일치율 99.99%. 한 회장은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물러나고 넓은 서재에 혼자 남았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사람의 손이 그제야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최 여사에게 결과를 전하던 순간 두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소리도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깨를 맞대고 손을 꼭 쥐고 오래 울었습니다. 20년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지수가 충분히 회복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몸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날 저녁 한 회장 내외는 지수 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최 여사는 말을 꺼내기 전에 잠깐 지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고
그것을 감추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놀라겠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20년 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가을 햇살이 좋던 날 놀이공원에서 잠깐 손을 놓친 사이 사라진 딸. 이름은 은별이었다는 것. 왼쪽 어깨에 파란 별 모양 점을 평생 기억하며 찾아다녔다는 것. 그리고 결과지를 조용히 지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지수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글자들을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뜻인지 머리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몸 전체가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최 여사가 지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차갑고 거친 지수의 손을 꼭 쥐면서 말했습니다. 은별아, 엄마야. 그 두 글자가 공기 속으로 퍼지는 순간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예고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평생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호칭이었습니다. 25살이 넘도록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을 처음 들은 순간이었습니다. 한 회장이 지수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와. 여기가 내 집이야. 그 말에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모님이 당황한 눈빛으로 지수를 바라봤지만 지수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 오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철수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자신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거역하는 기미를 보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수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저 때문에 위험해지실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지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명하려 하면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말로 하려니 너무 많았고 막상 입을 열면 목이 먼저 막혔습니다. 결국 눈물만 뚝뚝 떨어졌습니다. 한 회장은 지수의 소매 끝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소매 아래로 살짝 시퍼런 멍 자국이 보였습니다.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의 멍이 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한 회장의 눈빛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수 앞에서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시선을 들어 지수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지수가 돌아간 뒤 한 회장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우리 딸 주변 전부 조사해. 빠짐없이. 사흘이 채 지나지 않아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비서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내려놓으며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십시오. 한 회장은 말없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페이지마다 내용이 빼곡했습니다. 남편 철수의 상습 폭행 이력, 지수 명의로 불린 사채와 도박 빚의 규모, 시어머니 오 씨가 지수의 일당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가로챈 정황, 지수를 벌레 다루듯 했다는 주변 증언들. 읽으면 읽을수록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보고서를 절반쯤 읽다가 최 여사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딸이 살아온 곳이라고. 최 여사의 목소리가 낮게 부서졌습니다. 한 회장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그쪽 식당 납품 구조랑 부채 현황 전부 파악해. 건물 등기도 확인하고. 며칠 뒤 저택을 찾아온 지수에게 한 회장은 조용히 제안했습니다. 지금처럼 낮에는 저택에 출근하는 형식으로 오가되 오 씨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저녁에는 반드시 시댁으로 돌아가다고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야 한다고. 지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지수의 하루는 두 개의 세계로 나뉘었습니다. 낮에는 저택에서 일하는 척 최 여사 곁에 앉아 처음으로 엄마라는 사람 옆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최 여사는 지수가 좋아할 것 같다며
단팥죽을 끓여 놓았고 한 회장은 퇴근길에 귤을 한 봉지 사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는데 지수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 앞에서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해가 기울면 지수는 다시 외투를 입었습니다. 오 씨가 기다리는 집으로, 철수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택 대문을 나설 때마다 등 뒤로 따뜻한 빛이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지수는 이제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지수는 한 회장 앞에 단정히 앉아 처음으로 스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들한테 당한 것들을 그냥 묻고 싶지 않아요. 제 손으로 직접 끝내고 싶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5년이 넘도록 짓밟히고 참아온 사람의 눈에 처음으로 다른 빛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잠깐 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러면 아빠가 뒤를 지키마. 다음 날부터 지수의 곁에 조용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인력소에서 새로 배치되었다는 동료 직원 둘이 지수와 함께 출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수가 적고 눈빛이 날카로운 두 사람은 사실 한 회장이 붙인 전문 경호팀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 날들이었습니다. 한 회장은 보고서를 읽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글자로 적힌 것과 눈으로 직접 본 것은 다릅니다. 딸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공기를 직접 마셔봐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한 회장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가장 낡은 점퍼를 구해오라고, 오래 신어서 밑창이 다른 신발도 필요하다고. 비서는 영문을 몰라 하면서도 군말 없이 준비했습니다. 며칠 뒤 저택을 찾아온 지수에게 한 회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직접 들어가 볼게. 내 친정아버지로. 지수는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다 이내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오 씨가 얼마나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지 잘 알기에 선뜻 고개를 끄덕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회장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지수는 결국 낮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실 거예요. 한 회장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아. 아빠니까. 다음 날 아침 하늘그룹 회장 한기범은 사라지고 낡은 점퍼를 걸친 초라한 노인이 지수의 곁에 섰습니다. 머리는 빗질을 대충 한 듯 헝클어져 있었고 신발코가 닳아 흰 속이 살짝 드러나 있었습니다. 가슴 안쪽 주머니에는 손가락 한마디만 한 작은 초소형 녹음기가 조용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차림을 하게 만든 것이 결국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지만 한 회장은 태연했습니다. 오히려 지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서 가자, 딸. 시댁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오 씨가 나왔습니다. 지수 옆에 선 낯선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평생 찾아 헤매던 친정아버지를 찾았어요. 잠깐만 신세 좀 지려고요. 오 씨는 잠깐 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옷, 굽은 어깨, 허름한 신발. 오 씨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어디서 이런 거지 같은 인간을 데려온 거야? 우리 집이 무슨 무료 급식소야? 한 회장은 그 말을 정면으로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며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오 씨는 코웃음을 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창고였습니다. 오 씨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집 안쪽 구석의 좁은 방이었는데 난방이 전혀 되지 않아 한겨울에도 냉기가 가시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불은 솜이 뭉쳐 얇았고 창문 틈으로 바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한 회장은 그 방에 짐을 내려놓으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지수가 5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아온 공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온몸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 씨는 한 회장 앞에 낡은 빗자루와 삽을 던져 놓았습니다. 공짜로 자고 먹을 생각 마세요. 마당하고 화단 싹 다 쓸어 놓으세요. 낙엽 한 장도 남기지 말고요. 넓은 마당이었습니다. 가을이 지나며 쌓인 낙엽이 구석구석 가득했고 화단에는 마른 풀뿌리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말없이 빗자루를 들고 쓸기 시작했습니다. 찬바람이 불 때마다 쓸어 모은 낙엽이 다시 흩어졌습니다. 허리를 굽혀 삽으로 화단의 마른 뿌리를 파낼 때마다 손이 얼얼했습니다. 한 회장은 이를 악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지수가 매일 새벽에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혼자 해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요. 점심때가 되자 철수가 느지막이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반쯤 감긴 눈으로 한 회장을 내려다보더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장인 영감, 술 한잔 해야겠는데 돈 좀 줘봐요. 말투에는 물음표가 없었습니다. 한 회장은 천천히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철수는 기다리지도 않고 지갑을 낚아채어 안을 들여다보더니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호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이것밖에 없네. 별로 쓸모없는 영감이네. 철수는 지갑을 던지듯 돌려주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회장은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것이 지수가 매일 겪어온 일상의 한 조각이라는 사실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 씨와 철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수는 부엌에서 밥을 퍼날랐고 한 회장 밥 한 공기와 국 한 그릇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 회장이 식탁 의자를 빼고 앉으려는 순간 오 씨가 젓가락으로 식탁을 탁 치며 쏘아붙였습니다. 어디서 같이 앉으려고 해요? 당신 딸이랑 부엌에서 먹어요. 오 씨는 식탁 위에 밥그릇을 들어 부엌 바닥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국그릇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회장은 잠깐 그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부엌 바닥에 앉았습니다. 지수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그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식탁에서는 오 씨가 텔레비전을 보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회장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한 술을 입에 넣었습니다.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옆에서 지수도 똑같이 차가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 부엌 바닥에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게 이 집에서 며느리와 친정아버지의 자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술에 취해 들어온 철수가 거실에서 지수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설거지가 늦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목소리가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한 발 더 나아가 지수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지수가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장면을 창고방 문틈으로 바라보던 한 회장의 손에서 빗자루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온몸의 힘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지금 나서면 모든 것이 틀어집니다. 지수와 함께 세운 계획이 있기에 한 회장은 문틈에서 가만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철수는 한 회장을 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장인 영감도 봤죠. 맞을 짓을 하면 맞는 거야. 우리 집 규칙이에요. 한 회장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콧방귀를 뀌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수는 한 회장과 눈이 마주치자 입술을 꾹 누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오 씨가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자 지수가 창고방 앞에 살며시 다가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회장이 문을 열자 지수는 말없이 따뜻하게 데운 물 한 컵을 내밀었습니다. 한 회장은 그것을 받아들며 지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은별아, 아빠가 다 기록하고 있어. 하나도 빠짐없이.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으니까요. 한 회장은 지수의 손을 잠깐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창고방으로 돌아와 한 회장은 초소형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하루 담긴 것들을 비서실로 넘겼습니다. 폭언, 폭행, 동갈취. 글자로 적으면 몇 줄이지만 직접 본 것은 달랐습니다. 냄새가 났고 소리가 났고 딸이 비틀거리는 것을 두 눈으로 봤습니다. 한 회장은 얇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차가운 창고방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한 회장은 시댁에 며칠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하루 이틀로는 부족했습니다. 지수가 5년 동안 겪어온 것을 단 며칠 만에 다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있으면 있을수록 보고서에는 담기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글자로는 전달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 씨가 지수를 부를 때의 목소리 톤, 철수가 지수를 바라보는 눈빛, 지수가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집 안을 다니는 모습 같은 것들이요. 한 회장은 매일 아침 초소형 녹음기를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지 않으려 애쓰며 하루하루를 지켜봤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한 회장이 창고방 문을 살며시 열면 불 켜진 부엌에서 지수가 혼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다듬었습니다. 아직 온 집안이 잠든 시간에 지수만 깨어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면서요. 아침 밥상이 차려지고 나면 지수는 쉬지 않았습니다. 오 씨가 일어나기 전에 청소를 마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걸레를 들고 방마다 바닥을 닦았고 화장실을 청소했고 오 씨 방 앞에 따뜻한 물 대야를 갖다 놓았습니다. 오 씨가 눈을 비비며 나왔을 때 집안이 조금이라도 덜 깨끗하면 그날 아침은 시작부터 고함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게 청소야. 눈이 있으면 좀 제대로 해. 오 씨는 손가락으로 구석구석을 짚어가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아침 살림을 전부 끝내고 나서야 지수는 외투를 걸치고 저택으로 출근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쉬지 않고 움직인 몸으로 하루 일을 또 시작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한 회장은 마당에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지수의 어깨가 작아 보였습니다. 5년을 저렇게 살아왔다는 것이 그 세월이 고스란히 저 굽은 어깨 위에 쌓여 있다는 것이 가슴을 세게 눌렀습니다. 한 회장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지수는 저택에서 일한 돈을 계좌로 받자마자 은행에 들러 현금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오 씨가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수가 지갑을 꺼내려는 순간 오 씨가 손을 뻗어 지갑재 낚아챘습니다. 지퍼를 열어 안을 들여다보더니 지폐를 손가락으로 넘기며 셌습니다. 그러고는 지갑을 거꾸로 들어 흔들었습니다. 남은 지폐가 쏟아지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다야? 오 씨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발로 툭툭 밀며 말했습니다. 주워 담아서 내놔. 한 장도 빠지면 안 돼. 지수는 무릎을 굽혀 바닥의 지폐들을 하나하나 집어 오 씨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오 씨는 그것을 받아 앞치마 주머니에 전부 쑤셔넣고는 빈 지갑을 지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다음 달은 더 벌어와. 한 회장은 마당 한쪽에 서서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손바닥에 손톱이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 돈은 지수가 새벽부터 일어나 이 집 살림을 다 해놓고 나서 하루 종일 남의 집에서 또 일해서 번 돈이었습니다. 단 한 푼도 지수 손에 남지 않았습니다. 교통비조차 없이 지수가 어떻게 매일 출퇴근을 했는지 한 회장은 그제야 짐작이 갔습니다. 소매 안에 몰래 숨겨둔 잔돈으로 버스를 탔을 것입니다. 들키는 날에는 그마저도 빼앗겼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한 회장이 창고방에서 막 눈을 붙이려는데 거실에서 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낮고 긴장된 목소리였습니다. 한 회장은 문에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줄 수 있는 거야? 젊은 여자 하나, 노인 하나. 외딴 공사 현장이라고 했지. 한 회장의 몸이 굳었습니다. 쓸만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거기 가면 도망도 못 치잖아. 전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철수가 거실을 서성이다가 문득 창고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한 회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철수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들어버렸어요. 장인 영감? 늙어서 밥만 축내는 것보다는 어디 가서 일이라도 하는 게 낫지. 한 회장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표정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멍한 노인처럼 그냥 서 있었습니다. 철수는 흥미를 잃은 듯 하품을 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방으로 돌아온 한 회장은 손을 떨면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방금 녹음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딸과 자신을 외딴 공사 현장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것이 또렷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즉시 비서실로 음성 파일을 전송하고 짧은 문자를 함께 보냈습니다. 인신매매 알선 공모 정황. 수사기관에 넘길 준비해. 답장은 바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밤 지수가 창고방으로 왔습니다. 한 회장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언가 느꼈는지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셨어요? 한 회장은 잠깐 지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수가 너를 팔려고 했어. 나도 같이. 지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딘가에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말로 들으니 달랐습니다. 두 손이 차가워지고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밖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지수는 오랫동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한 회장이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이 집에서 쫓겨날까봐, 갈 곳이 없을까봐요. 그런데 이제는요. 지수가 아버지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돌아갈 곳이 생겼잖아요. 한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딸의 두 손을 꼭 감쌌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이제 마지막이야.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한 회장의 전화기에 비서실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시댁 건물 채권 압류, 법적 서류 전부 준비됐습니다. 언제든지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한 회장은 문자를 읽고 창밖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마당에는 지수가 아빠 힘들까봐 본인 대신 아침부터 쓸어놓은 낙엽더미가 한쪽에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저 낙엽을 쓴 손이 매일 새벽 밥을 짓고 걸레질을 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돈을 주워 담았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한 회장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러고는 비서실로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제 시작하자. 다음 날 아침 오 씨의 식당으로 두툼한 서류 봉투가 하나 배달되었습니다. 겉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그룹 파트너 투자 제안서. 서류 봉투가 식당에 도착한 날 오 씨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굴었습니다. 봉투를 뜯자마자 하늘그룹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 씨는 손이 떨릴 정도로 흥분해서 봉투 안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읽다 보니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하늘그룹이 지역 우수 식당을 선별해 파트너 업체로 선정하고 투자를 진행하는 사업을 시작하는데 오 씨의 식당이 그 후보로 뽑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 씨는 그 대목에서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평생 작은 식당 하나 붙들고 살아온 사람이 대기업의 투자 제안을 받았으니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 씨는 당장 철수를 불렀습니다. 야, 이거 봐라. 하늘그룹이래. 하늘그룹. 철수도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빠르게 굴렸습니다. 평소에 도박판에서나 쓰던 눈빛이 이번에는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하늘그룹이면 국내 최대 식품회사 아니야. 이거 진짜야? 오 씨는 이미 머릿속에서 투자금이 들어오는 장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식당을 크게 늘리고 좋은 동네로 이사가고 그동안 졌던 빚도 다 갚는 장면이요. 오 씨는 서류를 가슴에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잘 살게 됐구나. 며칠 뒤 하늘그룹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팅 날짜와 장소를 알려주는 전화였습니다. 장소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특급 호텔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오 씨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를 연발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는 혼자 껄껄 웃었습니다. 그런데 전화에서 한 가지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투자 계약에 앞서 가족 간의 신뢰관계를 중요하게 보는 회사 방침이 있으니 미팅에는 가족 전원이 함께 참석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 씨는 두말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미팅 당일 아침 오 씨는 옷장을 뒤졌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평소에는 잘하지 않는 화장도 했습니다. 철수도 구석에 처박아둔 정장을 꺼내 다렸습니다. 집안에 모처럼 들뜬 기운이 돌았습니다. 오 씨는 나가려다 지수를 쳐다봤습니다. 지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 씨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너도 따라와. 가서 내 가방이나 들고 있어. 지수는 고개를 들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호텔에 도착하자 로비부터 달랐습니다. 높은 천장에 커다란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고 바닥은 대리석이었습니다. 오 씨는 들어서자마자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입을 조금 벌렸습니다. 철수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발걸음이 어색했습니다. 지수는 오 씨 뒤에서 조용히 따라 걸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올라간 곳은 고층의 미팅룸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방 안에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 사장님, 먼 길 오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 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철수도 그 옆에 앉으며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훑쳤습니다. 지수는 방 한쪽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컨설턴트가 차분하고 능숙한 말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하늘그룹이 진행하는 파트너 사업의 개요, 투자 규모,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오 씨는 금액이 나올 때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철수는 팔짱을 끼고 앉아 자기가 이미 사업가라도 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명이 끝나고 컨설턴트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계약에 앞서 한 가지 확인서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법규를 지키고 도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형식적인 절차이니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 씨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읽는 척 하다가 이내 내려놓았습니다.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이미 투자금이 들어온 뒤의 장면만 가득했습니다. 오 씨는 서류 끝에 손도장을 꾹 찍었습니다. 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대표가 된다는 생각에 신이 나서 이름을 크고 힘차게 서명했습니다. 계약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이었습니다. 컨설턴트가 서류를 정리하다가 문득 방 한쪽에 서 있는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오 씨에게 무표정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쪽에 서 계신 분도 가족이십니까? 오 씨는 지수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족이긴요. 밥값도 제대로 못하는 식모 같은 앤데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철수도 거들었습니다. 그냥 우리 집에서 돈 벌어다 주는 노예 같은 겁니다. 자리 채우러 데려온 거예요. 지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다만 방 저쪽 벽을 바라보는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컨설턴트는 두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앞쪽 벽면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리모컨을 들어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팅룸 정면에 큰 화면이 켜졌습니다. 화면 안에 익숙한 부엌이 나왔습니다. 새벽의 어두운 부엌에서 혼자 밥을 짓는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수였습니다. 오 씨가 그 화면을 바라보다가 미간을 찡그렸습니다. 다음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오 씨가 지수의 지갑을 낚아채어 거꾸로 들고 흔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지폐가 바닥에 쏟아지고 지수가 무릎을 꿇고 돈을 줍는 장면이었습니다. 소리도 함께 나왔습니다. 주워 담아서 내놔. 한 장도 빠지면 안 돼. 오 씨의 목소리가 미팅룸 안에 울렸습니다. 오 씨는 자기 목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화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지수의 어깨를 밀치는 장면, 철수가 전화기를 들고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그 목소리도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젊은 여자 하나, 노인 하나. 외딴 공사 현장이라고 했지. 철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야? 당장 꺼. 하지만 화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컨설턴트는 자리로 돌아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철수가 화면 쪽으로 달려가 무언가를 누르려 했지만 이미 영상은 2층 전체 화면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오 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런 걸 찍었어? 당장 멈춰. 발을 구르고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컨설턴트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고 방 안의 다른 직원들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팅룸의 커다란 문이 열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리고 묵직한 발소리였습니다. 오 씨가 소리 지르다 말고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점퍼 차림의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흰 셔츠에 짙은 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겨 있었고 걸음걸이에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등 뒤로 수행 직원 여러 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오 씨는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분명 어디서 본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죠. 시댁에서 며칠을 함께 지낸 지수가 데려온 그 거지 같은 친정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오 씨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뇌가 눈앞의 장면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멈춰버렸습니다. 자기가 창고방에 밀어넣고
마당을 쓸게 하고 부엌 바닥에서 밥을 먹게 한 그 사람이 지금 이 호텔 미팅룸에 정장을 입고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오 씨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방안을 천천히 가로질러 지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딸의 얼굴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지수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한 회장은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딸 은별아, 이제 그만 가자. 오 씨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미팅룸 안이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오 씨는 무릎이 꺾인 채 바닥에 주저앉아 한 회장과 지수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진 사람처럼 입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고방에 밀어넣고 마당을 쓸게 하고 부엌 바닥에서 밥을 먹게 한 그 사람이 한울그룹 회장이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머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뒷걸음질을 치려 했습니다. 테이블 모서리에 등이 걸리며 비틀거렸습니다. 그때 미팅룸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제복 차림의 경찰관 여러 명이 들어섰습니다. 선두에 선 형사가 철수를 바라보며 낮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박철수 씨, 배우자 상습 폭행 및 명예 도용, 인신매매 알선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철수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쇳소리가 미팅룸 안에 울렸습니다. 철수는 눈을 크게 뜬 채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경찰관에게 팔이 꺾였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내가 무슨 인신매매를.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끌려가면서 지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수야. 나 좀 봐. 여보. 지수는 그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앞에 고정한 채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수는 단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 씨가 그제야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붙잡고 일어서더니 한 회장을 향해 비틀비틀 걸어왔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한 회장 앞에서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목소리가 처절했습니다. 손이 바닥을 짚으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평소에 지수에게 고개 한번 숙인 적 없던 사람이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댈 듯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그 모습을 잠깐 내려다봤습니다. 그러고는 오 씨를 향하지 않고 옆에 서 있는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에게 선택을 넘기는 눈빛이었습니다. 지수는 오 씨를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그 모습을 바라보는 눈빛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회장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 회장은 비서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비서가 앞으로 나서며 오 씨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오 사장님, 고용노동청에서 오늘 오후부터 사장님 식당에 대한 근로감독 조사가 시작됩니다. 세무조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오 씨는 그 말을 듣고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명의의 건물에 대한 채권 압류도 오늘자로 완료되었습니다. 오 씨는 손에 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읽다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압류 목록에는 식당 건물과 살고 있는 빌라가 전부 올라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오 씨의 목소리에서 기운이 빠졌습니다. 비서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지수 씨 명의로 되어 있던 사채와 대출은 모두 철수 씨 개인 채무로 확정되었습니다. 지수 씨와는 법적으로 무관합니다.
오 씨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지수에게 식모 같은 애라고 비웃던 사람이 지금은 미팅룸 바닥에 무너져 내려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그 모습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손을 잡은 채 천천히 미팅룸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때 지수가 걸음을 잠깐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오 씨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들어 지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미련이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그것은 용서도 아니었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끝이었습니다. 호텔을 나서자 가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한 회장은 지수와 나란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집으로 가자.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면서도 지수는 울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고 집에 가서 엄마 품에 안겨서 울자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차가 성북동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최 여사가 마당 끝에 서 있었습니다. 지수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자마자 최 여사가 달려왔습니다. 뛰어오는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지수도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최 여사의 품에 안기는 순간 지수는 그동안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온 집 안살림을 하던 것, 부엌 바닥에서 차가운 밥을 먹던 것, 지갑을 빼앗기고 돈을 바닥에서 주워 담던 것, 벽에 부딪히며 쓰러지던 것들이 눈물과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최 여사는 지수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꼭 안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도 두 사람 곁에 서서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세 사람은 마당 한가운데서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지수가 울음을 멈췄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손수건으로 지수의 눈가를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집에 있어도 돼. 집에 있어도 된다는 말. 어디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 쫓겨날 걱정 없이 그냥 여기 있어도 된다는 말이 이렇게 사람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을 지수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저택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최 여사가 20년 동안 그대로 두었던 은별이의 방이었습니다. 아이 때 쓰던 작은 책상과 의자가 그대로였고 창문에는 별 모양 커튼이 달려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방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내 방이야. 20년 동안 기다렸어. 지수는 방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습니다. 별 모양 커튼 사이로 저녁 햇살이 가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햇살 속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뭔가가 천천히 자리를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그 빈자리에 따뜻한 무언가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다 왔다. 그 말을 들은 최 여사가 문 뒤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지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지수. 보육원에서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아무 뜻도 없는 그냥 주어진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20살에 결혼을 했고 그 이름으로 5년을 짓밟혔습니다. 그 이름으로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지었고 그 이름으로 바닥에서 돈을 주워 담았습니다. 이제 그 이름은 내려놓아도 되었습니다. 한은별, 한 회장의 딸, 20년 만에 돌아온 딸, 별 모양 점을 가진 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지수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서 천천히 불러봤습니다.
낯설었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자기 것이었던 무언가를 돌려받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이제부터가 자신의 진짜 삶이라고요. 계절이 바뀌었어요. 호텔 미팅룸에서 철수가 수갑을 차던 날로부터 몇 달이 흘렀죠. 법원은 철수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우자 상습 폭행, 명예도용, 인신매매 알선 공모, 혐의 하나하나가 낱낱이 인정되었고 선고가 내려지던 날 법정에서 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자리에 은별은 없었습니다. 굳이 가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쓸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교도소 안에서 철수는 매일 무거운 짐을 날랐습니다. 예전에 은별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머리채를 잡던 손으로 이제는 시멘트 자루를 들어 나르고 있었어요. 은별이 새벽마다 지고 살았던 무게가 어떤 것인지 철수는 그제야 조금씩 몸으로 알아가고 있었죠. 오 씨의 식당은 고용노동청 조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닫았어요. 불법 고용, 임금 착취, 세금 누락. 오랜 시간 쌓인 위반 사항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며칠 뒤 폐업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건물은 채권 압류로 넘어갔고 살던 빌라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루아침에 가진 것을 전부 잃은 오 씨는 아는 사람도 없는 낯선 동네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 씨는 작은 식당의 설거지 일을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서서 일했습니다. 손이 찬물에 불었고 허리가 욱신거렸어요. 하루 종일 그릇을 닦고 나면 손등이 트고 갈라졌는데 그 느낌이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손이었어요. 바로 은별의 손이었죠. 새벽부터 일어나 온 집 안살림을 하고 나가서 또 일을 하고 돌아오면 지갑을 빼앗기던 며느리의 손이 항상 그 모양이었습니다.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니,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던 거겠죠. 찬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오 씨는 그 생각이 떠올라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어요. 오 씨가 일하는 식당 앞 골목에 검은색 고급차 2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이 낡은 골목에 저런 차가 설 일이 없었는데 뒷좌석 문이 열리며 사람이 내렸어요. 오 씨는 손에 쥔 행주를 놓쳤습니다. 짙은 색 정장을 입은 여자였어요. 단정하게 올린 머리, 반듯한 어깨, 차에서 내리는 동작 하나까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자 뒤따라 내린 수행원 2명이 양옆으로 나란히 섰고 여자는 식당 쪽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왔어요. 오 씨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지수였어요. 아니, 지수가 아니었죠. 지수라고 부르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은별이었어요. 한울그룹 회장의 딸, 이 건물의 건물주였습니다. 식당 주인이 밖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뛰어나왔어요. 그러다 은별을 보자마자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어머, 건물주 대표님이 직접 오셨네요. 연락 주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찾아뵈었을 텐데요. 목소리가 들뜨고 공손했습니다. 은별은 부드럽게 웃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오 씨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자기가 매일 출근해서 설거지를 하는 이 건물이 5년 동안 부엌 바닥에서 밥을 먹게 하고 지갑을 빼앗던 그 며느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은별은 식당 안을 한 바퀴 둘러보며 식당 주인과 짧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설을 살펴보는 듯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확인하다가 주방 쪽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싱크대 앞에 굳어서 서 있는 오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오 씨는 입을 벌렸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는 것 같았는데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손에는 아직 반쯤 닭다 맘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은별은 오 씨를 바라보며 잠깐 멈췄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식탁 앞에 서서 지갑을 열었어요.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오 씨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10,000원짜리 한 장이었습니다. 오 씨가 예전에 은별의 지갑을 거꾸로 들고 흔들며 바닥에 떨어진 돈을 줍게 하던 그 돈의 단위였죠. 지금 그 돈 한 장이 탁자 위에 놓이는 순간 오 씨는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은별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흥분하지도 떨지도 않았어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밥값은 하고 사셔야죠. 열심히 닦으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은별은 돌아섰어요. 미련 없이 뒤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수행원들이 뒤따랐고 검은 차들이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오 씨는 한동안 탁자 위에 10,000원짜리를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어 짚지도 못했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볼을 타고 눈물이 흘렀는데 닦지도 않았어요. 식당 안은 조용했고 오 씨의 어깨만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성북동 저택의 넓은 식탁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한 회장이 상석에 앉았고 최 여사가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식탁 한가운데에 은별이 앉았어요. 더 이상 구석이 아니었습니다. 부엌 바닥이 아니었어요. 식탁 중앙 가족의 자리에 앉아 있었죠. 최 여사가 은별의 밥그릇에 고기 반찬을 올려줬습니다. 한 회장도 젓가락으로 생선살을 조심스럽게 발라 은별 앞에 놓아줬어요.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는데 손이 바빴습니다. 딸 밥그릇을 채우느라 자기 밥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은별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밥그릇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어요.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식지 않은 밥이었어요. 누군가 자기를 위해 차려준 밥이었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술 떠서 입에 넣었어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먼저 났어요. 은별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손으로 눈가를 꾹 눌렀습니다. 최 여사가 은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잡았어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차갑고 거칠었던 은별의 손이 그 온기 속에서 천천히 녹아들었어요. 많이 먹으렴. 은별아. 그 한마디에 은별은 결국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며 울었는데 어깨가 들썩였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온 집 안살림을 하던 것, 부엌 바닥에서 차가운 밥을 먹던 것, 지갑을 빼앗기고 무릎을 꿇고 돈을 주워 담던 것, 벽에 부딪혀 쓰러지던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한 회장은 헛기침을 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 눈가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밥이 조금 식었지만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이제 매일 이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요. 은별은 눈물을 훔치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떴어요. 따뜻한 밥 한 술이 넘어갔습니다. 그제야 맛이 났어요. 구수하고 따뜻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 이런 맛이겠구나 싶었어요. 차가운 부엌 구석에서 식은 밥을 훑던 시간들이 까마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밥상이 끝나고 세 사람은 거실로 나왔어요. 한 회장이 소파에 앉으며 최 여사에게 뭔가를 건넸습니다. 액자였어요.
최 여사는 그것을 받아들고 은별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진이었어요. 며칠 전 세 사람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한 회장과 최 여사 사이에 은별이 서 있었어요. 세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그 액자를 거실 정중앙 벽에 걸었어요. 집안에서 제일 잘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가 맞다. 은별은 그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보육원 시절에도 시집살이 하던 5년 동안에도 한 번도 짓지 못했던 웃음이었습니다. 힘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번지는 웃음이었어요. 기댈 어깨가 있고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을 때 나오는 웃음이었죠. 은별은 창가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봄밤의 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맑은 날이었습니다. 별이 참 많았어요. 은별은 그 하늘을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뒤에서 최 여사가 다가와 은별의 어깨에 팔을 둘렀어요. 한 회장도 반대편에 와서 섰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창밖의 별을 바라봤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이었어요. 잃어버린 20년, 짓밟힌 5년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이 만들어낸 상처가 하룻밤 사이에 다 사라지지는 않겠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제 곁에 함께 있어줄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아플 때 손잡아줄 사람, 이름을 불러줄 사람, 따뜻한 밥을 차려줄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은별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깨 양쪽으로 전해져 오는 온기를 느꼈어요. 오른쪽에는 엄마의 온기, 왼쪽에는 아빠의 온기가 있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온기였는데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원래 이 자리에 있었어야 했던 것들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오래 엎드려 있던 새가 마침내 하늘로 날아오른 것처럼 은별의 긴 겨울이 그렇게 끝나고 있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은 오랜 유배 생활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난은 하늘이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기 전에 먼저 치르게 하는 시험이다. 18년의 귀양살이를 견뎌내며 수백 권의 책을 써낸 사람의 말이었기에 그 무게가 남달랐죠. 오늘 사연 속 은별도 그랬습니다. 새벽마다 홀로 일어나 온 집안을 쓸고 닦으며 버텨온 그 시간들이 결국 그녀를 가장 따뜻한 곳으로 데려다 놓았으니까요. 살다 보면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이 끝이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시간은 더 단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하늘이 허락한 준비 기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은별 씨와 한 회장님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뵐게요.